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얘기로 오늘 여의도 1번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온오프라인 방식, 비대면 언택트, 저희가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을 또 하지 않고 바로 질의응답을 받는 부분들도 굉장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여야 정치권의 입장들이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소통 노력이 돋보인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허무하다. 이런 상반대 평가가 나왔습니다. 먼저 두 분께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논의를 해볼 테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점수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이라는 게 예전에 아마 이제 논란 됐던 걸 기억하는데 사전에 이제 질문을 받고 각본을 짜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대통령이라 해서 국정 모든 현안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리허설을 4번 정도 했다는데 그 리허설은 아마 제가 보기에 질문에 대한 것보다는 아마 이 연결이라든지 오늘도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100명 이상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저는 기자회견은 많을수록 좋다고 봐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자회견이라는 게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어떤 제한 없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저는 결국은 언론의 역할이라는 건 질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역할은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최대한 오늘 많이 가졌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90점 정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 점수를 매길 정도도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네. 청와대 내에 방역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자분들의 또 건강과 안전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이 상황은 야당이 박하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불가피한 정도 있다. 그래서 이 형식 때문에 저희가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체에 대해서 너무 평가를 하는 거나 왈가왈부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앵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세부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신랄한 국민들의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면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고 국민 상식에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답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사실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첫 질문하신 분이 사면 얘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질문하신 분이 다 해버린 거죠. 제가 보기에 한 50% 이상 해버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국민 공감대가 있고 당사자들의 반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 정도를 아마 저는 나올 걸로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시기상조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좀 솔직하게 개인 생각을 얘기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민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도 사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너무 애매하게 얘기하면 너무 피해갔다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한 걸로 보는데요. 그래도 뒤에 보면은 언젠간 해결해야 될 문제고 보면 어쨌든 본인의 임기 내에는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족을 붙이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이제 선고된 사람 뇌물 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사면 문제가 이게 또 연동돼 있어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과 예를 들어서 받은 사람만 사면하고 준 사람 사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만약에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밝힌 게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와도 어찌 보면 맥이 맞다. 예를 들어서 사면해준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이 실형 났으면 또 이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대법원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게 어쨌든 맞지 않냐, 타당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에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에 대한 사면을 논의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과 재벌 회장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받은 사람만 사면하고 준 사람은 안 해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을 다 해줘야 되느냐? 그건 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면론이 나오게 된 게 이낙연 대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불가의 입장을 밝힐 거라는 거는 이전에 기본적으로 야권에서도 좀 있었던 의견들입니다. 대통령이 쉽게 사면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이 화두를 던졌어요. 결국 오늘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은 사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민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의 어떤 그 갈등이 있는지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다시 한번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경험한다는 이 문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여론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정치적 입지 때문에 사면을 던졌고 청와대와 조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 양정철 전 민주원 연구원장이 지금 뭐 미리 조율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론이 한번 분열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사면 불가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나라의 국론은 대통령 사면론을 가지고 극렬하게 또 찬반 양론이 붙는 거 아닌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국론을 어떻게든 통합을 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던지고 실효성 없는 이슈를 던짐으로 인해서 국민들만 분열시키는 것이다라는 게 저는 방점을 두고요.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뭐 사면해야 된다 안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통합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를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정기관 중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그동안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상당히 갈등이 골이 깊다라는 게 여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 염두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라는 대통령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원전 감사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 발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크죠. 결국은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임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야권의 대권 후보로 부상하고 있고 여론조사에도 거의 야권의 1위로 달리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정치를 염두에 둔 거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 같지 않다는데요. 저는 두 번째 얘기는 약간 당부의 말.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나 이런 게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의미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감사원도 이제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회라든지 이제 행정부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외국 보면은 이제 국회에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행정부에 속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원전 감사와 관련해서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밝혔습니다. 네.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공익 감사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저는 아마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청와대에서 관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내가 임기하는 동안에는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통해서 검찰 수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겠다 이런 어떤 원칙을 밝힌 거라서요. 물론 약간 뭐 굉장히 소란이 나오고 여당 내에서도 시끄럽고 이러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윤현주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청와대와 검찰 간의 네. 그동안의 갈등 그리고 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흔히들 일컫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진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좀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이제 발언으로 검찰총장을 끌어안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그 의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 진영에서 후보로 나선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누르기 하고 감싸 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은 좀 지적이 될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추윤 갈등, 검찰 갈등 관련해서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발언 중에 오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윤 갈등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내 편과 내 편 싸움을 갖다 붙이는 거라고 국민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이 개혁과 관련된 검찰의 개혁과 관련된 갈등의 상당 부분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자, 송구하다면 그 절차, 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 반성, 그다음에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을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갈등은 굉장히 민주주의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다라고 굉장히 미화시켜서 포장했다는 측면에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점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1년 전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의 정당성 글로 가는 거예요. 과연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그만한 잘못을 했느냐. 결국은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아니냐. 그렇게 보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예. 실제로 오늘 뭐 판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니 그 표창장 위조와 뭐 약간 돈 문제와 관련된 게 4년인데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이 86억인데 2년 6개월밖에 안 나오냐. 이 얘기가 당장 나오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과연 그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 문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얘기 안 한 거는 어떤 이런 갈등들이라는 것들은 이런 개혁 과정에 나온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렇게 아마 정리하고 싶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입의 속도 또 물량의 확보는 충분하다라면서 집단 면역 형성 시기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앞으로 빠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신 접종 시기가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 예상되고 있지만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아마 9월이냐 11월 정도 되고 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방역 체계도 돼 있지만 네. 우리나라 예전에 독감 주사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 잘 돼 있거든요. 대부분 국민들이 또 약간 수용성이 큽니다. 지금 유럽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만 그런 면도 있고요. 아마 그 다음에 오늘 밝힌 것 중에는 이제 무료라는 얘기는 지난번 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예. 지금 이제 제약업체라든지 백신 만드는 회사에서는 책임 안 진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질 거냐 문제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나면 문제가 예. 되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이 말은 결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시라. 저는 그게 오히려 집단 면역을 빨리 앞당기는 길일 수도 있어서 오늘 얘기 중에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 부분이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권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각종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좀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들이 네. 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면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논의할 때가 아니다,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없다. 네. 또 한 가지는 각종 최근에 있었던 앞서서 뭐 사면도 마찬가지 예로 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이 좀 의도했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발언 수위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정책 관련되는 이슈를 갖다가 대통령이 한 번에 정리한 건데요. 예. 오늘 사실은 국민들은 그 당시에 바로 민주당에서 그 이슈화가 됐을 때 그당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을 더 듣기를 원했는데 그랬죠. 사실은 예. 한 템포, 두 템포 쉬었다가 항상 입장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여론 추이를 좀 더 많이 주시를 하고 특히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발이나 그 동향을 좀 많이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해주는 거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 입장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지 한 번에 몰아서 몇 달치를 하는 건 저는 그다지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오늘 소통이 부족한 대통령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도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조금 더 기자회견이나 기자들과의 접촉이 언론과의 접촉이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기자들과 만나는 것만이 국민들과 접촉하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사실 근데 언론과 접촉하는 게 국민과의 소통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언론들이 활성화가 돼 있고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 좀 인식을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는 오늘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 다른 주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기존에 있었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들이나 현안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인이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입양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한 대통령의 발언은 예. 정말 국민의 한 입장으로서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입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아이와 부모가 맞지 않는다면 아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권 변호사 출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어떻게 입양이라는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 대통령께서 분명히 직접 다시 한번 발언으로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된 또 해명을 네네. 내놓긴 했습니다. 뭐 입양 관련해서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아이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뭐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또 그런 논란거리가 불거졌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따랐다는 조금 것들. 첨언하면요. 예. 아마 이제 앞에서 이 말만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받는 부모라든지 사전 조사가 충분히 돼야 된다. 자격 네. 조사라는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입양이 이제 결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도 이제 심사를 받지만 본인들이 합의하면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입양이라고 해서 취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는 뭐 양부모라든지 어떤 기관이 해야 돼요.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네. 부부 같이 이혼을 만약에 하는 경우야 뭐 당사자끼리 취소 소송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물론 지금 학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안 맞으면 취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 현행법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아마 그런 부분을 바꾼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표현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정책 설 연휴 전에 뭐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네. 이제 힘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뭐 최근에 재보궐선거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 있는 분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이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특히 네. 서울시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통령도 현실 인식이 굉장히 묻어나는 그런 네.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다만 여기까지 오기에 대통령이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오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참모 특히나 주택정책 관련된 참모들의 상당한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구에 대해 수요가 뭐 증가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증가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이미 10년 전부터 인구는 우리나라 감소 추세에 들어섰지만 1인 가구가 아주 대폭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 서울시나 경기도 이미 다 관련된 주택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인구가 감소하니까 주택 수요도 감소할 거나 아니면 정체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현실 인식은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대선 공약 때도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24번에 걸친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그때그때마다 다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빵 찍어내듯이 그게 쉽게 집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에서 공급을 증가시키겠다. 근데 갑자기 설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 빵 찍어내는 것처럼 집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어떻게 2주, 3주 만에 주택 정책을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하시겠다는 그 정책을 내시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동안은 규제를 했다면 이번에는 네. 이제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긴 했습니다. 일단 뭐 지난번 아마 신년 발표할 때부터 뭐 정책 전환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빵 찍어내기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빵 만드는 거는 금방 만드는데 집 짓는 데는 2, 3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동안도 사실은 3기 신도시도 예정돼 있었고요. 근데 예. 이제 결국은 서울 시내 도심지에 얼마나 공급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지금 작년에 60만 가구 정도 늘어났다는 건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소형의 도심지에 주거 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결국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아마 지금 뭐 설전에 발표할 걸로 보는데 뭐 지금 대충 나오고 있죠. 공공 재개발을 좀 예. 한다든지 아니면 역세권 아니면 뭐 중공업지 용적률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근데 이게 주택 공급이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뭐 필요하고 모든 분들이 다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에 1인 가구가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예. 인구가 작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서울에
모든 빈곳에 다 밭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면서 수요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답도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는 만나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아마 지난번에 뭐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면서 답방이 올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있었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렇게 코로나 이런 상황을 다 하고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아마 비대면 방식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남북 간에든 뭐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떤 네. 식으로든지 간에 북미 간의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협상도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답방 형식이 아니더라도 뭐 비대면 형식으로라도 삼자 간에 남북 미 간에라도 뭐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어서요. 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된 그래픽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 그래픽을 보면요. 신년 기자회견 전에 있었던 여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오르긴 했네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신년 기자회견이 반영된 이제 다음에 있을 국정수행 평가는 과연 어떨지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이는 사실 이제 집권 이제 5년 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락세로 이 추세적인 하락세는 전 피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큰 반등이 있을 이슈들은 한두 가지 뭐 글쎄요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전의 지지율을 회복한 45% 이상의 예전 지지율을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 평가를 하고요. 특히 오늘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원론적인 답변이나 국론 분열에 대해서 책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 사태에 대한 입양의 문제에 대해서 인권의식의 부족함을 드러낸 문제들 그리고 남북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이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남북 관계가 지금 밀려 있는데 북미 관계가 밀려 있는데 그걸 우선순위로 어떻게 밀어놓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답변을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걸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조하겠다라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던 이유는 지난주까지 대통령 관련 청와대가 움직임이 적었던 탓도 있는데요. 그것이 다시 하락 추이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전 전망을 해봅니다. 좀 비판적인, 부정적인 전망하셨는데요. 현근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여론조사라는 건 뭐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부정적인 평가에서 약간 긍정적인 평가로 생성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모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41% 처음에 득표했을 때 기준이 중요한데 그거는 뭐 아마 이 토론 이 기자회견 이후에 충분히 이제 넘을 걸로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한미 대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외신이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뭔가 액션을 취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은 더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케이 해야 우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미 간의 관계가 물론 뭐 동맹이기도 하고 미국이 주둔하고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그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항상 뭔가를 하려면 약간 뭐 제재라기보다는 약간 견제하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후순위라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의 입장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저희 또 정당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 이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뭐 보궐선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 특히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후보들이 지금 이제 레이스를 경선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야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많은 관심을 주는데 사실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네. 의원까지도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문을 던지면서 서울시를 어떻게 특히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갖는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이끌고 그리고 그냥 출마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를 더 많이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이를 잘 이어간다면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도 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예.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문제는요. 무당층이나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대답도 상당히 좀 높았다는 네네.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한 차이긴 한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떨어지는 만큼 이제 민주당이 올라가는 거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의외인 게 서울 지역이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지율 보면은 부산의 민주당 지지율이나 서울의 민주당 지지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서울의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보기에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선거 이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우리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한 10명도 이상 나왔는데 우리 당에 1명이나 2명 정도라서 이거를 빨리 끌어올리는 게 제가 보기에 우리 당의 어쨌든 큰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